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K-팝 아이돌에 관한 다큐멘터리 나인뮤지스를 만든 이학준 감독이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의 아이돌 가수들에 대한 동정의 발언들을 쏟아내 화제입니다. 영화 나인뮤지스는 걸그룹 나인뮤지스의 데뷔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엮은 영화인데요. 여기엔 걸그룹들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만이 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고생담이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학준 감독은 내 눈에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그들을 보며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도 됐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인뮤지스가 방송에서 웃는 모습만 봐도 항상 짠하다. 나인뮤지스가 노래를 부를 때 웃으면서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아이돌의 현실에 대해 동정어린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아이돌의 트레이닝 과정을 계속 지켜본 감독의 입장에서 현재 K-팝 시스템을 진단하는 발언이었는데요. 이학준 감독은 아이돌의 현재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될 만한 애들을 골라서 작곡가에 맞는 춤을 입혀서 무지막지한 연습을 시키는 것. 인권이 무시되는 방식이긴 한데 소비자의 취향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바뀌기 어려울 것 같다. 요즘 들어서 아이돌 그룹들의 탈퇴와 내분이 참 많아지고 있는데요. 음악계 분위기를 감안해서라도 한 번쯤 꼭 보면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음악은 나인뮤지스의 곡 듣겠습니다. Dolls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화제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다음 달에 문 여는 원 위안화 은행 간 직거래 시장의 시장 조성자입니다. 다음 달이면요, 은행끼리 원화와 위안화를 직거래하는 시장이 문을 엽니다. 이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유동성을 공급해줄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할 은행들이 필요한데요.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습니다. 모두 12곳인데 정부가 해당 은행들에게는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줄여주겠다라는 그런 혜택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만큼 원 위안화 직거래를 하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 원 위안화 은행 간 직거래 시장의 의미는 뭔지, 그리고 시장 조성자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리고 우리 경제에 앞으로 위안화의 영향력은 얼마나 커질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지만수 연구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원 위안화 직거래 시장은 지난 7월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 위안화 직거래 시장이란 뭔가요? 예.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제 원 위안화 직거래 시장은 외환 시장에서 원 위안을 직접 거래하는 시장을 조성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사실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은 원 위안화 직거래 체제라고 불리는 좀 더 광범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양국 간의 무역 결제에서 양국 통화를 더 많이 활용하고 청산은행을 도입해서 그 양국의 위안화 유동성을 중국하고 직접 연결하고, 또 오늘 개설된 한국은행이 개설한 원 위안 직거래 시장도 우리 국내 외화 시장 안에 개설하고, 그다음 더 나아가서는 그 RQP라고 해서 네. 중국의 금융시장에 국내에 와 있는 위안화 자금을 가지고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제공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체제가 구성이 되면 결국은 우리가 중국하고 거래를 많이 하는데 위안화로 무역 결제도 하고, 또 그 네. 돈으로 저축도 하고, 또 달러화나 홍콩을 거치지 않고 직접 중국에 투자도 하고 환전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 대중 무역을 하더라도요, 네. 결제에서 거의 쓰이는 그 통화는 달러화죠. 네, 지금 현재 쓰이는 통화는 달러화고요. 네. 사실 중국하고 지금 그 무역을 하면서 위안화를 사용하는 비중은 한 1.7%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거를 미미하네요. 좀 장기적으로 예. 네. 좀 더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일단 위안화가 달러처럼 많이 통용되는 통화가 아니니까 네. 그다지 이렇게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시장 조성자라는 것도 두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위안화 직거래 체제가 구성되게 되면 네. 이제 국내에서 위안화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려면 위안화 환율이 매일매일 잘 결정이 되고, 또 그 거래가 활발하게 그 금융기관에서 이 중개가 돼야 되는데, 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거래가 항상 많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또 그렇죠. 어떤 때는 위안화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시장에서 또 어떤 때는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실물 쪽에서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요한 금융기관들을 시장 조성자로 지정을 해서 안정적으로 위안화 거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위안화가 많이 쓰일 수 있도록 어떤 그 촉매제 역할을 하는 곳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안정적으로 거래가 돼야 네. 이제 시장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어디가 시장 조성자로 선정이 됐나요? 지금 국내 은행 중에는 주요 은행들이 대부분 들어갔는데요. 네. 뭐 신한, 우리, 외환, 기업, 산업은행들이 들어갔고요. 또 SC은행이나 CT은행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외국계 은행 중에서는 우선 중국계 은행들이 들어가야 될 텐데, 네. 이른바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된 중국 교통은행, 중국 5위의 은행입니다. 그리고 중국 1위의 은행인 공상은행이 들어갔고요. 또 아예 외국은행 중에서도 그 HSBC하고 도이치은행, 또 JP모간 체이스 5곳이, 네. 국내 은행 7곳, 외국은행 네. 5곳, 그중에 중국은행은 2곳,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가 선정이 됐다 그러면 되게는 좋은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위안화 원화를 직거래하는 시장 조성자로 선정이 됐다라는 게 딱히 딱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나요, 지금은요? 그 은행들 입장에서는 예. 초기 단계에서는 네. 그 어떤 자금 중개, 위안 자금 중개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네. 당장은 일종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어떤 공공적인 기능을 좀 그렇죠. 수행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약간 좀 있습니다. 의무적인 그래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뭐 때로는 그 수익이 좀 나지 않더라도 네. 거래를 계속 일으켜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좀 부여되는 겁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위안화 원화 사이의 거래가 활발해지면 그 과정에서 그 환중계를 하면서 그 수익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이 인센티브로 뭔가를 준다고 한 거군요. 네, 그 외환거래 부담금 제도를 네. 그 좀 외화 차익 부담금을 조금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위안화 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네. 생기는 이제 위안화 외화 부채가 있을 수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그 부담금까지 내는 건 좀 무리한 거니까 네. 이제 면제해주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아직까지도 대중무역결제에서 우리도 달러로 받는 게 99% 가까운데요. 예. 이게 원 위안화를 직거래한다. 뭐가 좋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거든요. 우리 경제에 전체에 가져오는 이득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무역 결제에서 아무래도 만약에 중국하고 거래가 수출 수입이 항상 활발하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 달러를 받았다가 다시 또 위안화로 환전해서 다시 또 중국에 보내고 네. 뭐 이런 그 원 위안 달러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직접 원 위안 거래를 해서 필요한 위안화가 있으면은 수출을 통해서 받았다가 또 수입 대금으로 활용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뭐 이익이 있을 수가 있고요. 수수료 같은 것들을 많이 줄일 수 있겠군요. 예, 수수료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사실 그 이익이 뭐 그렇게 크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고요. 네. 오히려 이 원 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을 통해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형성되는 우리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위안화 투자 기회 네. 이런 것들이 넓어진다는 게 이제 뭐 중요한 어떤 이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예. 좀 장기적으로 보는 효과겠죠? 그렇지만 그 원 위안화 직거래 체제의 일부 내용이 중국에 한 800억 위안 정도의 위안화 투자 쿼터를 우리가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이제 RQP라고 해서 네. 중국은 외국인들이 중국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 마음대로 못 들어오게 하고 쿼터를 부여합니다. 막고 있죠, 좀. 예, 그런데 이 원 위안화 직거래 체제 구축 과정에서 우리가 그 쿼터를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뭐 늦어도 내년 초에는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중국 투자 상품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뭐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선택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니까 중국 시장에 예. 중국 시장을 뭐 어둡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밝게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위안화 환율 절상이 장기적으로 전망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금융 쪽에서의 기회를 또 살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중국 금융시장을 뚫어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양을 확보했다는 점은 충분히 좀 고려할 만한 그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중국 경제가 계속 좋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성장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무역 같은 걸 보면은 대중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요. 네. 그런데 이제 위안화가 점점점 더 많이 거래가 되면은 예. 이런 것에 중국의 영향을 많이 네. 받게 되는 것 아니냐, 의존도가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항상 시장을 개척한다는 건 결국은 또 그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그렇죠. 것과 같이 가는 건데요. 예. 가뜩이나 실물 경제 의존도가 높은데 금융으로도 너무 얽히는 게 아니냐. 네. 그런데 중국 시장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불안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중국의 채권 가격의 변동, 뭐 주식 가격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는다면 뭐 불안은 리스크가 더 커지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RQP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위안화 관련된 금융 상품이 앞으로 제공이 됩니다. 네. 뭐 파생 상품도 만들어질 거고 어떤 위험을 해칭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도 그런 금융 상품들도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 관리하고 오히려 거기서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네. 더 늘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그 중국 투자 상품이라는 것은 국내 은행에서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네, 국내의 은행뿐 아니라 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나 예. 뭐 보험사들도 그 위안화 투자 상품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계속 이제 성장률이 아무래도 높으니까 네. 우리 쪽에서는 이렇게 금융시장 공략의 가능성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중국 현지에서 우리나라와의 직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약간 더 그 전략적인 고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위안화를 장기적으로 국제화폐로 좀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예. 굉장히 상위의 목표가 네.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홍콩을 통해서 그걸 이제 추진하고 있었는데 동아시아의 굉장히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고 또 뭐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한국하고 직거래 시장이 합의가 됨으로 해서 앞으로 뭔가 중국의 위안화 네. 국제화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통로가 될 것으로 뭐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더 장기적으로는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해외에 투자한다 할 때 주로 홍콩을 통해서 이제 그랬었죠. 자금을 운용했는데 예. 한국을 통해서도 뭐 할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의미에서는 중국 금융기관이나 개인들도 이 원 위안화 직거래 체제 이 구축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위안화를 국제화한다는 거는 위안화를 달러처럼 많이 쓰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통해서도 네.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걸 기대를 한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사실은 그냥 자기들 자본시장을 개방해버리면 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국제화가 되는 건데 그건 좀 늦추면서 네. 홍콩이나 이런 이른바 역의 위안화 센터를 통해서 네. 일단 자본 거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융 거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통로가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하나 중국 입장에서도 예. 더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가 위안화 거래의 일종의 허브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나요? 예, 뭐 그렇게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기대. 목표로 예. 삼아야 될 것 같은데 네. 다만 이미 홍콩 시장이 2009년부터 굉장히 위안화 시장이 활성화가 돼 있고 또 한국뿐 아니라 대만이나 네. 싱가포르, 런던, 뭐 프랑크푸르트, 예. 파리, 룩셈부르크 이런 데서 다 유사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콩은 확실히 이제 활성화가 됐지만 이제 다른 지역들은 우리랑 비슷한 단계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차별화된 상품을 얼마나 제공하느냐에 따라서는 말씀대로 네. 홍콩을 또 뒤따르는 뭐 또는 필적하는 그런 위안화 여기 허브? 허브가 될 수도 예. 있을 것 같습니다. 될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가장 신경 쓰이는 건 미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TPP 같은 거 할 때도 네. 아무래도 미국 눈치도 보고 이러는 것 같은데 네. 위안화 직거래하고 위안화 거래 허브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미국은 좀 안 좋게 보지 않을까요? 글쎄요. 미국의 우려는 그렇게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홍콩뿐 아니라 네. 예를 들어 런던이나 예. 독일이죠. 뭐 또 파리, 프랑스, 뭐 룩셈부르크, 유럽이나 뭐 싱가포르도 그렇고요. 네. 주요한 나라들 금융 허브들이 이미 우리랑 유사한 그런 위안화 여기 허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국이 한다고 해서 미국이 특별히 많이 신경을 쓸 거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다만 네. 장기적으로 이거 뭐 달러를 대체하는 뭐 위안화가 예. 성장하는데 미국이 경계심을 느끼지 않겠느냐 하는 거는 네. 그건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요. 네. 다만 사실은 국제화폐가 달러만 있는 게 아니라 유로화도 있고요. 엔도 있고요. 엔도 있고요. 예. 또 뭐 스위스 프랑이나 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달러도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파운드화도 있고요. 사실은 위안화는 방금 말씀드린 여러 화폐 중에 하나로 이제 겨우 발을 내민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서 뭐 지금의 현상을 가지고 미국이 지금 어떤 네. 위협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먼 시기상조. 미래의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중국의 야심은 큰 것 같아요. 예, 그건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아무래도 우리도 실물 좀. 경제의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네. 작은 나라에서 통화를 국제화하는 거하고는 의미가 다를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걸맞춰서 직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의지는 방향성은 옳다고 봐야겠네요. 네,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국금융연구원의 지만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오픈 중. 문의 02381-7373. 네, 생생경제 잠시 후 4부에서는 경제 이면을 짚어보는 경제뉴스 뒤집기와 창업 컨설팅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 내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공방 중에서 국민들이 꼭 짚어봐야 될 것들을 짚어보겠고요. 창업 컨설팅에서는 새롭게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상권의 중요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문자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셔도 되고요. 웹사이트 또 페이스북과 트위터 생생경제 페이지를 방문해 주셔도 됩니다. 주소는 페이스북은 YTN 라디오 이코노미,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입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적인 교육 중심지 런던과 미국 본토 교육이 뿌리내린 괌에서 YTN 주니어 영어 캠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품격 있는 영국식 영어를 만나볼 수 있는 런던 영어 캠프는 전통 있는 명문대학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며 유럽의 역사가 숨쉬는 유적지도 둘러보게 됩니다.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하는 괌 영어 캠프는 명문 사립학교 정규 수업에 참가하며 해양 레포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YTN 웹사이트와 런던 캠프는 서울전화 723-0550, 괌 캠프 서울전화 533-0585에서 받습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 인재를 찾는 기업. 고양시 일자리 센터를 만나면 고민 끝. 새로운 희망이 시작됩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100만 행복도시 고양. 고양시 일자리 센터와 함께라면 당신도 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31-807-3665 또는 검색창에 고양시청 일자리 센터를 찾아보세요. 031-807-3665.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인컴펀드입니다. 인컴은 우리말로 소득이죠. 인컴펀드란 주식의 가격 상승을 노리기보다는 배당과 이자 등 주기적으로 나오는 소득에 중점을 두는 펀드를 말합니다. 주식을 고를 때도 주주에게 배당을 많이 하는 고배당주를 선택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과 채권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입니다. 그러면 고수익을 내진 못하겠지만 다소 안정적으로 중간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최근 몇 년 사이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주식의 수익률이 낮아졌고 안정적인 수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인컴펀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생생경제 4부 시작했고요. 가수 신해철 씨의 부검과 관련한 국과수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최영식 소장 브리핑을 잠시 들어보고 있습니다. 법의학적 사인을 표현하자 그러면은 복막염 및 심낭염 그리고 이에 합병된 폐혈증으로 우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는 내용으로는 이 횡격막이 천공되는 원인은 주로 외상, 질병 등이 흔한 원인이지만은 이 본건의 경우는 수술 부위와 인접되어 발생하였고 부검 소견상 심낭 내에 깨와 같은 음식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의 이유로 해서 어인성 손상의 가능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다음 소장成功 여부는 아산병원에서 이미 수술이 시행되어서 소장의 일부가 절제 후 봉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추후 병원에서 조직 슬라이드와 소장 적출물을 인계받아서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검사가 끝나야 이 천공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나 사건 개요를 고려한다면은 이 역시 의인성 손상이 기인한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가적인 검사를 실시한 후에 최종적으로 본건 의료 시술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응급 상황 대처에 대한 1차 의료기관의 적정성 문제와 의료 과호 및 설명 의무에 대한 판단이 추가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1차 보건 소견에 의하면 사망을 유발한 천공은 이 복강 내 유착을 완화하기 위한 수술 당시나 또는 이와 관련되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후 병리 조직학적 검사 및 각 병원의 진료 기록 및
CT 소견 등을 종합하여 재검토해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양해에 말씀드릴 것은 우선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1차 보건 소견이고 추후로 이런 의사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과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질문은 안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가수 신해철 씨의 1차 부검 결과와 관련한 국과수의 브리핑을 들었고요. 지금 뭐 두 가지 정도의 검사 이후에 의료 과실 여부를 확인하겠다라는 브리핑이었고요. 추후에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뉴스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뉴스 뒤집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뉴스 뒤집기 한판. 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합니다. 경제뉴스 뒤집기 시간이고요.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의 허원순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국회가 예산 전쟁에 돌입하는 것 같은 걸 보니까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국정감사는 끝났죠. 예. 그리고 예산 심의가 이제 시작됐는데 이번 달 한 달은 예산 심의로 계속 갈 겁니다. 네. 아마. 그래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중요한 데죠. 이 아래 산하에 각 상임위원회와 얘기를 연결하는 네. 연락병이랄까 그 다시 조정하는 소위원회 15명으로 구성된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가 여야 각각 8명, 7명씩 구성이 됐고요. 네. 6일, 7일부터는 예결위 차원에서 대정부 질의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각 심의 내년도 예산이 376조 원이나 되는 예산을 국회의원들이 이제 심의하고 의결하면 거의 내년 예산은 굳어지는 거죠. 네. 근데 예산안은 언제나 이 마지막에도 안 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좀 달라진다고요? 네, 그게 정말 워낙 그 인상이 강했나 봅니다. 그죠? 세모에 12월 네. 31일까지 그냥. 언제나 그랬는데, 그랬죠. 원래는 국회에서 이거 선진화법에 따라서 12월 1일까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네. 사실은 이게 12월 2일까지 그러니까 내년도 한 해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에 딱 시행하라고 헌법에 못 박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아시다시피 헌법에 그게 이제 징계 그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 어떤 징벌 조항이 없다는 게 문제여서 그동안 안 했는데 네. 원래는 12월 1일까지 국회가 합의안을 여야 간에 못하면 그냥 정부안을 그냥 그대로 의결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시한을 정해놓고 하고 또 지난주에 대통령 국회에 찾아간 그 시정연설 끝난 뒤에 여야 대표들하고 회동했죠. 네. 그때도 어쨌든 예산안은 법정 기일 12월 2일까지 다 한다. 그런 뭐 합의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럼 여야 합의가 안 돼도 그럼 네. 국회의장이 그냥 올려서 상정을 그렇죠. 하게 되는 안을, 건가요? 예. 예.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죠. 예. 조금이라도 그건 뭐 지금 조정하는 국회의 최대 권한이고 의무고 자기네 권리인데 네. 그걸 그냥 올리지는 않을 거고 다만 합의가 못 됐을 경우 어느 선에서 봉합하려는지 이게 처음 하는 거니까 네. 원래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규정은 원래는 무조건 12월 1일까지 끝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소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면면으로 보게 되면은 인적 예. 구성을 보게 되면 특징이 있나요? 이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우선 쭉 보니까 우선 전부 다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예, 다만 이제 새누리당은 8명 전원 지역구 출신이고 예. 비례대표는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 새정치연합에서는 한 명만 비례대표 있고 전부 다 지역구 출신인데 새정치연합에서도 한 명이 경북에는 새정치연합의 의원들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북이라는 지역을 의식해서 그 지역의 전 도당 위원장이었던 비례대표를 한 명 끼워 넣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국회에서 비례대표도 있고 하지만 전부 다 지역구 의원들 중심으로 짜고 지역구 의원들을 사업 위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15명한테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볼 땐 전문성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여기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쪽지 예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쪽지 집어넣는 거죠, 계속. 예. 그러니까 이 연말 되면은 소위 실력자라는 네. 다선이라는 중진이라는 이런 사람일수록 해가지고 쪽지 예산에가 짜놓은 판에 뭐 끼워넣고 뭐 짜놓고 네네. 해가지고 이제 이 지역들이 출신들이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그걸 우려가 됩니다. 우선 전부 다 지역구 출신이고 네. 어떤 전문성은 좀 떨어지고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376조 원의 이 틀을 어떻게 흔들는지 네. 또 쪽지예산으로 깨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야 간에 보는 관점은 언제나 그렇듯이 많이 다르잖아요. 예.
이번에는 일단 이렇습니다. 일단 여당은 네. 각종 정치적 쟁점이 강한 건 하지 말고 경제 살리기에 몰두하자. 네. 뭐 정부가 이제 내년에 정말 경제 살리기 최대 목표는 그대로 가자. 뭐 이렇게 이제 이래 자락을 깔고 있고요. 야당은 제가 좀 주목되는 게 몇 가지 하는데 법인세 인상을 해야 되겠다. 네. 법인세 인상 관철하자 이제 그러고 있거든요. 재정 건전성 위주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 야당 주장은 그렇습니다. 재정 건전성도 해야 되고 네. 또 저 세수 부족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세수 부족 이것도 응대하려면 유일한 길이 이제 법인세 인상이라는 건데 예. 요거 여기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우선 야당은 이게 이제 MB 정부 초기에 그때 세금 약간 깎은 게 있거든요. 네. 법인세는 3%포인트인가 그렇게 이렇게 소득세 깎았는데 그걸 두고 계속 이제 부자 감세 혹은 대기업 감세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에 일률적으로 깎은 겁니다. 그때 네. 어느 한쪽만 깎은 게 아니고. 그러고 그거에 대한 효과를 지난달에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획 재정부가 세금 그거에 대한 자료를 하나 낸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라는 그 자료를 보면은 네. 첫 해에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세금이 조금 적게 내는 걸로 나오는데 그 다음 해부터는 계속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걸로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자 감세라는 이 논리의 허구성이 적어도 기재부에 낸 자료를 보면 꼭 맞지는 않다. 예.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그 논란은 그게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야당이 어쨌든 법인세를 올려야 되겠다 이걸 들고 나와서 아마 여야 간에 정부는 절대 안 된다고 여당도 그 편육에서 이번에 예산 심의에서 최대 복병 내지는 이슈가 아니겠는가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야당에서는 법인세를 세율을 원상복귀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여당에서 보기에는 법인세를 다시 올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마 그렇죠. 계속 예. 얘기가 근데 될 것 이제 같아요. 그 기준이 이제 어디다 주느냐에 따라서 원상복귀라고 네. 하고 또 올리는 건데 어쨌든 현 수준을 보면 올리는 그런 게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요. 네. 아베노믹스라가 이제 경제 살리기로 전력 그거 하는데 거기에 세금을 줄이는 게 이제 대략 법인세 줄이는 게 돼 있거든요. 내년에 네. 2%포인트 줄이고 향후 5년간 5%포인트 줄인다. 뭐 그런 거 참고할 만도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사실은 세율을 높이면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을 것 같아도 지금 기업들이 세금 낼 돈이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원래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어닝 쇼크, 그죠? 네. 어닝 쇼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낼 돈도 없는데 내년 3월에 법인세를 내거든요. 원래 기업들이 낸 실세 예. 가지고 여기다 세율까지 올리고 이래서는 과연 이게 경제 살리면서 기업 마중물 효과 하자고 20조 원을 빚내 가지고 지금 빚 낸 게 20조 원이고 내년도 올해보다 늘어난 이 예산이 20조 원이나 됩니다. 네. 376조 원. 이 효과를 보자면 세금 막 높인다고 이게 과연 뜻대로 돼줄런지는 굉장히 의심스럽네요. 근데 이제 법인세도 그렇지만은 이 정부가 증세는 없다 하면서요. 네.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를 다 조금씩 조정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한 또 법안이 돼서 이걸 어떻게 같이 처리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도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논란입니다. 그것도 이제 그게 뭐 지금 야당의 주장은 서민들을 좀 지향하는 담배세 같은 거 있는 거야. 담배가 꼭 서민들이 뭐 핀다는 증거는 없지만 어쨌든 좀 서민의 주머니를 트는 거 아니냐. 예. 지방세도 왜 그러느냐 이제 그런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 그것만 정도 두고 네. 하는 논란은 뭐 제가 볼 땐 큰 문제는 없다고 싶습니다만 법인세 이런 건 기업과 네.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잖아요. 담배세하고 지방세 우리 주민세 얼마하고는 차원이 다른 건데 네. 이걸 가지고 계속 지지고 볶고 아마 할 텐데 또 결론 없이 입시름만 계속 반복하는 거 아닌가 하는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자동으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자동으로 이제 12월 1일까지 안 하면은 그렇죠. 내년도 예산안이 자동으로 네. 상정된다. 자동 상정이 되는데 진짜 그렇게 될까요? 이거 가능성을 이게 된다고 되어 있는 거를 자꾸 의심하도록 만드는 게 그동안의 국회였던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국회 선진화법에 바뀌어졌으니까 그렇게 가야겠죠. 네. 그러나 이제 여야 간에 서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바뀐 법을 아는 게 예컨대 여당도 부담이고 야당도 네. 부담이에요. 이대로 그대로 가면 국회의 권한이 그 뭐 하다못해 쪽지 예산이든 그걸 안 하더라도 네. 어느 건 이렇게 정부의 사업을 이만큼 자르고 이쪽은 붙이고 그걸로 참 하나의 국회의 권한이랄까 쉽게 말해서 폼도 잡고 그런 건데 네. 그 권한을 그만두고 그냥 올린다?
제가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게 이제 보통 예년의 경우는 11월에 하고 12월 계속 하잖아요. 네. 질질질 꺼면서 그 안에 법안에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예. 과연 안 하던 그걸 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해낼는지 그 여야의 그 어떤 능력이 이번에 드러날 겁니다. 만약 못하면 했던 그 정부안을 놓고 서로 다수결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네. 어쨌든 이게 그렇게 되는 것이 국회 선진화 방향일 텐데 네. 실제로 이행이 될 수 있어야지 될 것 같고요. 국회법에 보면은 뭐 여당이 아니든 야당이 아니든 둘 중에 하나만 상정하도록도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네, 이런 문제가 네, 생길 네, 경우에 네. 이게 합의가 꼭 전제가 되어야지 될 텐데 그게 걱정입니다. 글쎄요. 그래서 이게 네. 이제 그게 선진화법 자체에 사실은 모순이 그거기도 한데요. 네. 어쨌든 11월 이게 6, 7일부터 예. 하고 이래 되면 한 달이지만 시간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루지 말고 네. 진짜로 예산은 심의대로 하고 네. 법안에 대한 이제 예산은 그 연계시키는 게 예컨대 법인세 이런 게 나오거든요. 네. 법안은 법안대로 별도의 또 팀들이 만들어서 협상을 해야지 거기에다 전체적으로 걸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 똑같은 일이 아마 반복될 겁니다. 네, 올해는 제발 좀 선진화된 국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한국경제신문의 허원순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창업, 도전에서 실전까지 좋다. 창업 막막하기만 할 때가 많은데요. 생생경제에서 맞춤형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대표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예, 이 창업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상권이다.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상권 여행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예, 사실은 요 상권 여행 상당히 요즘 새롭게 좀 떠오르는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창업 시장에서 실패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창업 준비가 필요하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지금까지는 강의장에서 이루어지는 창업 교육을 제대로 받읍시다. 이런 경우 많았는데요. 이제는 강의장에서 이론 교육만으로는 어떤 창업 교육의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네. 오히려 생생한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 창업자들이 어떤 컬러, 어떤 스타일로 창업을 하는지 직접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창업 준비 과정, 이게 어떻게 보면 상권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는 현장에 나가서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요즘 이 상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뭐 어떤 아이템이 요즘 뜨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떤 전문가와 함께하는 창업 여행, 상권 여행 뭐 이런 쪽으로 요즘 좀 새롭게 어떤 창업 교육의 새로운 어떤 개념으로 요즘 네. 관심사가 좀 높아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권 현장 학습이군요.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네.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시나요? 역시 첫째는 이 처음으로 창업 시장을 녹화하려고 하는 신규 창업자들인데요. 네. 사실은 신규 창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과연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그렇죠. 거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모든 아이템의 보고는 곧 상권이고 사실 그래서 상권에 나가면 지금 현재 뜨는 아이템, 지는 아이템, 요즘 많이 오픈했던 아이템들이 과연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신규 창업자들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 창업자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570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지금 계획했던 만큼 성과 창출이 안 되는 경우 많고요. 예. 그래서 직접 만약에 내가 지금보다 좀 성과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업종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 지금 현재 좀 앞서가는 상권에서 창업의 선수들은 어떤 방법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요즘 디지털 마케팅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런 마케팅 전략을 직접 실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네. 찬찬히 좀 살피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요즘 베이비 부모 세대들 같은 경우는 퇴직 이후에 바로 창업을 하는 것보다는 좀 안정적인 투자처 없을까? 네. 이런 걸 찾아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상권에 나가보면 요즘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들을 현장에서 직접 과연 명함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상권의 어떤 투자라는 관점에서 미래 가치도 직접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투자자들 시각도 있고 네. 최근에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도 주말이나 이런 일요일을 이용해서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좀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상권 여행을 통해서 좀 창업 시장을 공부하고 싶다 이런 네. 차원에서 직장인들도 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보면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네. 그러면 창업자들이 창업하시려는 분들이 주로 선호하는 상권 여행지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비즈니스 투어 한다 그러면 가장 많이 갔던 곳이 일본입니다. 네. 뭐 동경의 시부야나 신주쿠라든지 하라주쿠 이런 그 동경의 신세대 상권이나 아니면 오사카 도톤보리 상권처럼 이런 그 일본 상권들을 열심히 사실 비즈니스 투어를 많이 갔는데요. 요즘 사실 창업 디자인 관점이나 창업 아이템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한국과 일본은 이제 별반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상권 여행지는 사실은 굳이 일본 가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신세대 상권으로 1등한다는 홍대 상권 같은 경우가 가장 좀 인기 있는 상권 여행지고요. 홍대 상권. 네. 뭐 최근에 우리 YTN 라디오가 있는 뭐 서울 시내 오피스 상권 중에서 여의도가 옮겨왔다는 상암동 상권이라든지 네. 테헤란로 상권이나 강남역 상권 같은 경우는 직장인 수요를 타깃으로 사업하시려는 분들은 상당히 관심 지역이고요. 네. 주택가 상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동판교, 서판교 일대 요 새로운 어떤 상업시설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판교 신도시 상권이라든지 광교 신도시 상권 아니면 뭐 이런 전통적인 우리 5대 신도시 중에서는 일산 웨스턴돔이나 분당 순회정자 상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기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최근에 가로수길, 세로수길이라든지 설해마을, 뭐 이태원과 경리단길 같은 그리고 뭐 이런 그 부암동이나 최근에 투자처로는 마곡지구 상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은 이런 상권 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구체적으로 이 상권 여행을 가서요. 예. 이거 뭐 잘 되고 있다만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사실 상권구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은 공급과 수요로 양분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떤 상권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첫째 공급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먼저 이런 상권에 나가면 수많은 상업시설 이런 상가들이 있고 상가별로 1층에는 2층에는 지하에는 탑층에는 요즘 어떤 업종이 들어오고 어떤 업종이 문을 닫고 있는가 이런 거 중요하고요. 점포 규모라든지 10평짜리는 20평짜리는 아니면 뭐 5천만 원 정도 창업 아이템은 아니면 뭐 5억 10억짜리 이런 대형 아이템들은 요즘 명함이 어떤지를 보는 즉 창업 시장의 공급 상황을 이런 바라보는 시각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는 그 상권의 주력 소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주수요층은 과연 누구인가? 나는 여성 대상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여성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가? 남성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소비자들의 과연 핵심 수요층은 어디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소비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런 소비자 행동을 이런 추적해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고요. 네. 구체적인 이런 남녀별이나 연령대별, 계층별 수요층이 누군지를 보고 그들의 동선 파악, 쇼핑 동선을 파악하는 것 이런 부분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사실은 그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수익을 올리고 있는 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꿈이라고 하는 임대인들의 시각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연 저 임대를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투자 수익률을 내고 있는 것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과도 친해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면 모든 물건들이 접수가 돼 있고요. 예. 사실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접수된 물건 거래 동향을 보면서 해당 상권의 상권 트렌드나 경기를 파악하는 데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럴 것 같네요. 예, 사실 부동산 중개업소에 어떤 물건이 접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장사 안 되는 가게들이 접수된 경우가 많고요. 또 어떤 아이템을 찾는 사람들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하는 것을 알아보면 앞으로 어떤 업종이 많이 생기겠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부동산 관련 시행사나 시공사, 분양 대행사들은 어느 정도의 지금 그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시행사나 시공사나 분양 대행사 이런 것들도 꼼꼼히 봐야지 되는 이유는 내가 들어갈 곳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관련 건설 부동산 업체들은 아까 얘기했던 임대인들, 즉 건물주를 대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죠. 때문에 이들은 과연 최근에 분양 경기가 어떤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 판교의 한 테마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토개공에서 건물을 받아서 시행, 시공 그리고 분양 대행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요. 지금 이 건설사는 직접 자기가 시행, 시공을 거친 다음에 분양을 하지 않고 직접 임대를 하는 이런 임대형 스트리트몰도 지금 최근에는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상가들의 명함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도 좀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의할 점이 있다면 한두 가지만 알려주세요. 사실은 상권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권 여행은 어떻게 보면 소프트한 여행이지만 사실은 시장 조사의 다른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자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이런 상권 여행에서 첫째 어떤 어떻게 참여할까 이런 부분 고민일 것 같은데요. 포털 사이트에 상권 여행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해
보면 지금 현재 어떻게 상권 여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거 알 수 있을 테고요. 네. 그다음에 직접 꼭 이런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창업자 입장에서 스스로 나 홀로 네. 상권 여행 같은 경우도 좀 취미로 삼아 보신다면 예. 아마 시장을 보는 안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상훈 스타트 비즈니스 대표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드디어 전국 8만여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이트가 등장했다는 속보입니다. 이름하여 K렌. 정부가 지정하여 신뢰할 수 있는 K렌은 전국 부동산 알짜 매물만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KREN, 한국공인중개사협회 K렌. 김은경의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생생경제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또 인터뷰 내용은 전문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친구가 되어주시면 더 생생한 내용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 페이스북 페이지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